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원격 수업이죠. 이번 기회에 지금 밤마다 진도가 좀 달라서 진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은 배운 부분일 수도 있고 안 배운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배운 부분이면 뭐 과감하게 넘어가도 되고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생물체와 비생물적 요소의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걸 배웠는데 그 비생물적 요소로 첫 번째로 빛을 보겠습니다. 빛은 빛의 세기, 빛의 파장, 그리고 일조 시간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빛의 세기를 보겠습니다. 빛의 세기가 비교적 강한 곳에 서식한 식물, 양지식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빛의 세기가 좀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음지식물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써보세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잎에서 차이가 나는데 양지식물의 잎은 두꺼운 반면 음지식물의 잎은 일반적으로 얇고 넓습니다. 그 이유는 양지식물은 강한 빛에 적응해서 그 빛이 잎을 투과할 때 어느 정도 분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잎이 두껍게 형성됩니다. 반면에 어두운 곳에 있는 식물은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넓고 그리고 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밑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 안에서도 위에 있는 식물은 비교적 강한 빛을 받아서 이렇게 두꺼운 잎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잎은 많이 가려져서 이렇게 얇은 잎이 됩니다. 즉, 한 그루 내에서도 잎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강한 빛을 받은 잎, 즉 이 두꺼운 잎을 양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약한 빛을 받는 잎을 음엽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양엽은 좁고 두껍습니다. 음엽은 넓고 얇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차이 나느냐? 이 울타리 조직입니다. 울타리 조직이 양엽은 더 두껍고 음엽은 더 얇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파장 한번 볼게요.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파동이 이루어질 때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어렵게 안 할게요. 파장이 긴 빛이 있고 짧은 빛이 있는데 이 파장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빛이 꺾이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공기 중에서 이 물을 만나면은 빛이 꺾이게 되는데 적색광은 좀 덜 꺾입니다. 파장이 길어요. 얘네들은 66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황색광 600, 청색광 47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파장이 짧아서 많이 꺾입니다. 이렇게 무지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심 얕은 곳에서는 흑색광, 황색광, 청색광이 다 들어오니까 여기에서는 색깔 구분이 되겠죠. 반면에 이 수심 깊은 곳에서는 주로 청색광만 들어오기 때문에 푸르스름하게 색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때 식물들은 어떻게 적응하느냐? 식물이 아니라 조류인데 녹조류부터 볼게요. 녹조류. 녹조류 동그라미 해보세요. 녹조류는 주로 여기에서 적색광을 흡수합니다. 주로 적색광을 흡수하게 되고 이걸로 광합성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색인 녹색을 반사시키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보색인 녹색을 반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녹조류, 즉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달조류는 마찬가지로 황색광을 흡수하고 보색인 갈색을 반사시키게 됩니다. 홍조류는 주로 청색광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하고 보색인 빨간색을 반사하게 되어서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좀 외울게요. 녹조류는 파래, 핵합, 왼쪽에 나와 있죠.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홍조류는 김, 우뭇가사리 등을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조 시간. 1조 시간도 마찬가지로 빛의 색이나 빛의 파장과 마찬가지로 생물체들이 이걸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생물체들이 이 1조 시간에 의해서 적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동물의 번식 시기가 이 1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꾀꼬리나 종달새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주로 번식을 하고, 송어나 노루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체들이 온도에 의해서 적응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변온동물 적어볼게요. 변온동물은 옆에 써볼게요. 외온동물. 정온동물은 내온동물로 써볼게요. 이 변온동물과 정온동물은 좀 옛날 개념이에요. 변온동물은 체온이 변한다. 정온동물은 체온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온동물은 어떤 뜻이냐면 체온이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정온동물은 내온동물, 즉 내온동물은 체온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외온동물은, 즉 변온동물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외부가 추워지게 되면, 즉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체온도 덩달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질대사가 확 떨어지면서 겨울잠에 들어버려요. 좀 볼게요. 하지만 내온동물, 즉 정온동물은 주변이 추워져도 비교적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에너지의 소모가 들겠죠. 그래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겨울에 나가봤더니 먹이는 먹을 것도 없고 춥고 에너지는 계속 소비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잠을 자서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자는 전략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지금 맨 밑에 한번 볼게요.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고 겨울잠을 잔다.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고 겨울잠을 잔다. 즉 변온동물과 정온동물이 둘 다 겨울잠을 자는데 그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서로 다르다. 자, 그러면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극지방을 고위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극도 지방을 저위도 지방.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겠죠. 자, 이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속지가 짧아집니다. 부속지라 함은 귀나 다리, 팔다리, 꼬리 등이 되겠죠. 그리고 체형이 둥그스름해집니다. 그리고 이 털색은 밝아집니다. 몸 색깔이 밝아집니다. 위에 두 가지 이유는 최대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몸 색깔이 밝아지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추워지게 되면은 최대한 빛을 많이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하려면 몸이 좀 어두워야 되죠. 그런데 고위도로 갈수록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밝아져서 나 혼자 시꺼보면은 티가 나겠죠. 그래서 몸 색깔이 밝아지는 것은 보호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도 온도에 대한 적응 현상을 보입니다. 크게 낙엽수랑 상록수 동그라미 보세요. 낙엽수는 추워지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반면에 상록수는 추워지게 되면 잎 내부의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녹말은 큰 거, 포도당은 작은 거기 때문에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게 되면 잎 내부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높아진 농도 때문에 순수한 물보다 어는 점이 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어는 점이 떨어지게 되면은 잘 안 얼겠죠. 그래서 폐 동결이 방지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털, 송이, 풀이랑 큐티클 층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물이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육상생물은 항상 수분 부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허파도 몸속에 들어와 있죠.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허파나 이 폐가 몸 밖에 나와 있는 반면에 육상 생활을 하는 포유동물들은 허파랑 폐가 몸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 밖으로 나와 있으면 허파가 말라버리겠죠. 자,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자료 한번 볼게요. 장수풍뎅이, 바닥거리는 거, 요거 키틴질입니다. 그리고 도마뱀 겉에 비늘이 있겠죠. 동그라미 해볼게요. 키틴질, 그리고 알껍질, 그리고 비늘. 자, 육상식물도 한번 볼게요. 육상식물 동그라미. 옆에 줄 한거 보겠습니다.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줄기에서 물을 최대한 손실 없이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잎에서 물을 조금씩 버립니다. 이 잎에서 물을 조금씩 버리는 현상, 증산작용이라고 아마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자, 반면 물에 사는 식물은 관다발이나 줄기가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 손실을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토양과 생물. 토양은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토양 속 미생물, 요거 동그라미 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토양 속 미생물들은 분해자죠.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다른 생물에게 영향을 제공하거나 비생물적 환경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미생물, 즉 생물적 요소가 토양, 즉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그 다음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